인사과정 해서 인사행정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인데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죠.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 열등한 사람 구별하기 힘들다면 내용 타당성 낮다가 아니고 난이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79번. 시험이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게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내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측적 기준 타당성이 아니라는 거고 15명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고자 빼주시고요. 다음 보세요. 자, 감봉 고자는 빼주셔야 됩니다. 감봉 처분 기간은 15기간에 산입된다?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타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82번 15기간 중에 직권 면직 때문에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 임대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자, 15기간 중 직권 면직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83번 15기간 동안에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5기간도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84번 15기간이 종료되고 정규직 공무원 임대하기 위해서는 보직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보직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네요. 자, 85번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86번 총임금비 제도는 총임금 예산 제도를 하기도 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자, 87번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자, 일반직을 특정직으로 겸임하게 하는 건데요. 겸임기간 3년이라 한다. 겸임기간 2년이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던 거였죠. 우리 회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주 참 날카로운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 자, 88번 전직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간사이에 수평직 인사등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정직시험을 치도록 한다는 했는데, 인사관할을 달리 전직이 아니고 전입이죠. 전직은 예를 들면은 행안부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거죠. 전입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적 인사이동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칩니다. 89번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 임용하려면은 별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며, 강행된 공무원에게는 강행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되는데, 자,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 가져가세요.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요거 시험 나왔었죠. 자, 490번 인사친서 예규상 재택 근무용은 탄력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력 근무제 해당하진 않죠. 요것도 분류로 좀 가져가시고요. 재택 근무는 스마트 근무형과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있죠. 자,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근무형과 함께 원격 근무제에 해당합니다. 탄력 근무제는 시간과 관련 내용이죠. 근무 시간. 91번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 15, 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시간 선택적 채용 공무원이라고 그러고요. 92번 호봉간 승급이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 적용된다는데, 직종별로 봉급표가 약 11개 정도가 달리 적용되고요. 군인과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94번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줘. 자, 직무수행 능력이기 때문에 실적급이 아니고 직능급이죠. 실적급은 성과죠. 성과, 실적. 95번 도표시 평균척도법은 과학적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평정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요거 꼭 가져가세요. 도표시 평균척도법은 직관과 선음이라는 비과학적인 것에 근거해서 평가 결과가 점수로 환산됩니다. 96번 도표시 평균척도법은 근무 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 자, 도표시 평균척도법은 직관과 선음에 기초해가지고 평가 요소도 만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등급의 추상성이 높아가지고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자, 95, 96번 요 지문 꼭 중요 지문이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하지만 대신에 상벌의 목적 이용하기는 쉽다라고 해요. 등급이 매겨지니까 우열 등급이. 자, 98번 바로 갈게요. 98번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도표시 평균척도법은 행태기준 평균척도법의 단점이 행태유형 간의 상호 배타성 극복하기 개발된 평균방법이다. 행태관절척도법이 행태기준 평균척도법의 단점인 상호 유형
행태 유형 간의 성호 배타성 극복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에 499번 상상비교법, 대인비교법 등 서열법은 특정 집단 내 전체적 서열을 알려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500번 대인비교법은 평정 기준으로 구체적 인물을 활용한다면서 둘씩 대인 비교해보니까, 그죠? 사람 대 사람 해보니까 다 막연하게 뭐 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둘씩 비교하기 때문에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501번 1번으로 그럴게요. 근무성적 평정 방법 중 목표관리적 평정법은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지나 평정자와 피평자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자, 개인별 목표는요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 간 비교가 좀 곤란하죠. 예, 물론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은 개인 간 비교는 좀 곤란하다 그럽니다. 2번 502번요. 목표관리적 평정법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실적 기준으로 사용할 목표를 지시 설정해 준다 했는데, 아니죠. 상급자, 하급자가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개인 간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자, 3번 집중화 경향은 평정 척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 자, 요것도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집중화 경향인 것은 중간 등급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근무 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하고 관대와 엄격한 경향에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토탈 에러, 총계적 오류라고 그러고요. 근본적 기속, 총계적 오류는 여러분 조정이 곤란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규칙적 오류는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5번 근본적 기술의 차고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성공을 평가할 때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관대와 경향은 비공식적 집단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공개를 하면은 더 관대해질 수 있겠죠.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고요. 507번 문제 강제 배분법은 평정치의 편중과 관대의 경향을 막기 위해서 등급별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배분하는 거죠. 비율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배분법 꼭 기억하시고요. 연쇄학과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로 평정 요소별 평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평가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연쇄효과를 줄이겠다는 거죠. 한 사람을 연달아 평가해버리니까 하나 잘하면 다 잘한다 생각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피평가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 요소에서 하나의 평정 요소를 가지고 A, B, C, D라는 사람을 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평정 요소 가지고 또 평가하고 이렇게 평정 요소별로 함으로써 연쇄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자, 9번 요거 꼭 좀 가져가세요. 9번 문제. 역량평가 제도는 성실한 업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피평자의 역량을 객관적 평가수다. 역량평가 제도는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할 연기는 OJT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거 맞는 게 됩니다. OJT가 아니고 OJT고요. 자, 511번. 학습 조직은 암묵적 지식으로 관리되던 조직의 내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최근 지문인데요. 조직 설계 기준 제시가 용이하다 했는데요. 학습 조직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학습해 나간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이런 거죠. 구체성이 없죠.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직 설계 기준 제시가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12번 액션 러닝은 이론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 강의식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성과 중심, 현장 방문, 사례 조사, 성찰 미팅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13번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지연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이루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 연공급은 건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아니죠. 전문기술가들은 나이가 그죠? 오히려 불리하죠. 연공급이라는 건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전문기술 인력 가진 사람들은 실적급이라든가 성과급을 줘야 되겠죠. 자, 15번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입니다.
고정 비율 기억나시죠? 변동 비율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급입니다. 10%면 10%, 20%면 20% 바뀌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16번. 경력 개발은 외부 충원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즉시 확보한다. 경력 개발은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지 외부 충원이 아니고요. 17번.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 협의를 설립할 수 있다.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협의만 구성할 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18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노동조합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직급 제한 폐지된 거 아시죠? 자, 그 폐지됐다는 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하지만 19번 갈게요. 19번 바로 가 보시면은 그래서 뭐 몇 급 이상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질문 됩니다. 교정 수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없죠. 예. 국가안보, 인사보수, 노동관계와 관련된 조정감독 공무원도 제외 대상이고요. 520번.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자, 다음에 21번으로 갈까요? 자.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단위에 설치인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도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금품 수수나 22번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 의결 요구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3번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한다. 퇴직수당은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퇴직연금이죠. 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고. 24번 공무원 정원의 재원 형성 방식 중 적립 방식은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이 복잡하고 적립을 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제도 시작할 때도 개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죠? 뭐 이런 공단도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일정한 정도 적립도 해야 되고 저 적립된 돈을 또 관리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25번 공무원연금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인사친체가 관장합니다.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번 공무원연금 제도 기여금 부담한 기간은 36년이죠. 그다음에 27번 2015년도 공무원연금 계획에서 퇴직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까지 단계로 인하됐고요. 28번 15년도 연금계획에서 퇴직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 월액의 종전 7%에서 9%까지 좀 늘어났죠. 한번 더 내란 소리죠. 그죠? 29번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이다 했는데 총 재직 기간의 평균 보수 월액이 되겠습니다. 총 재직 기간입니다. 30번 유족연금 적용률은요. 6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1번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 월액 상한하는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의 160%까지만 이제 고액연금 못 받도록 하려고 한마디로 적게 주겠다는 거죠. 32번 강등은 한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 상경과 박탈한다 했는데 자 공무원 신분은 보장됩니다. 그죠? 보수 전액 감한다 꼭 기억하시고 강등. 33번 인사친체에 설치된 소정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 구성되며 위원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했는데 소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합니다. 34번 지방소정심사위원회는 광역 꼭 기억하시고 광역별로 설치되고요. 위원은 자ten 장이 임명 위촉하지만 위원장은 위촉 요원 중에 소선하고 그다음에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할 수 있다. 36번 징계에 관한 절차 위법성이 명백할 때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필요적 점진 절차죠. 소청심사 제도는요. 37번 요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휴대폰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빨간줄 꼭 쳐놓으세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 최근에 바뀐 거 잘 아시겠지만 꼭 좀 537번은 별표 놓으시고 가져가시 바랍니다. 자, 38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기속력은 없죠. 권고사항이고 39번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에서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것은 직위분리제라는 인사제도의 특성 때문에 직위분리제는 오히려 전문성이 강한 거죠. 저성과자라는 것은 전문성 낮은 거니까 계급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약간 새롭게 그 당시에 우리 경정의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라고 했는데 직위분리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런데 계급제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생활급하고 연공급 하다 보니 저성과자 발생하는 거죠. 실무 보장해주고 연공 수율 승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장 가셨을 때 뭘 돌리나 잘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까만 색깔로 해놓은 거 이런 걸 자꾸 까만색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OX지만은 문제 푸는 능력이 좀 생기실 거예요. 자, 마지막 두 개만 할게요. 540번 공무원과 대상 의무사에 사적 이해관계 있더라도 사전 컨설팅이 제시된 의견대로 적행제를 추진한 경우 징계 등을 면책받는다. 사적 이해관계인데 어떻게 이게 징계 처분을 면책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극적 면책을 받으려면 뭔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면해주는 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 없고 또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541번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탄력 근무제 중 일을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3.5, 4일 근무하는 유형은 집약 근무형, 압축 근무형이랍니다. 즉 주 3.5, 4일을 근무하되 40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명적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로 넘어서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540번까지 왔죠?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요거 좀 단기간 내에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기출 법령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까만 글씨 중심으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